이슈 앤 상식 11호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핫 이슈 시사 상식 칼럼입니다. 중국 어선들이 폭도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영해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공권력을 유린하고 있다는 데 있죠. 자, 이 사안이 어떻게 된 부분인지 간략하게 보도록 합시다. 국가의 영토에 이어지는 바다 중에는 영해의 개념이 있습니다. 국제법상은 12해리까지로 되어 있죠. 여기는 우리 바다입니다. 그리고 200해리까지를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하죠. EEZ라고 하는 200해리까지입니다. 여긴 우리 경제적 영토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애매한 지역이 있죠. 남북한이 맞닿아 있는 서해입니다. 우리 영토에서, 다시 말해서 우리 바다에서 불법적인 어로 행위를 했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규제하는 게 맞겠죠. 잡으러 가려고 하면 북한으로 살짝 피하고, 잡으러 가려고 하면 북한 쪽으로 피하고, 이러는 중에 더 가까이 오게 됐습니다. 서해 쪽은 꽃게도 많이 잡히는 황금어장이라고 하죠. 이쪽에서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데 미온 쪽으로만 대치하고 있다 보니까 중국 어선들이 막 나가고 있습니다. 이젠 거의 폭도 수준이라고 하죠. 조금 있으면 총기도 들고 난리를 치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중국 정부가 단호하게 대처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 단호하게 대처해달라고 우리가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 요구도 제대로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애꿎은 우리 해경들만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강경하게 하겠다라고 하지만 이게 영토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국가 간의 외교 문제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 보니까 또 미온 쪽으로 대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오죽하면 어민들이 직접 나서서 제대로 관리 못 되고 있다 보니까 중국 어선들을 직접 납포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땅이죠. 우리 영해고 그리고 해경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가가 보호해야 됩니다. 국가가 반드시 단호하게 나서서 보호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탑 이슈 첫 번째. 대한민국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는 아니다 편입니다. 규모가 5.8이었다고 하죠.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한밤중에 갑자기 밖으로 뛰쳐나가서 집안에서 생활하기도 힘들 정도로 공포감을 느낀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 지역별로 여러 지역에서 지진을 감지했다고 하죠. 물론 서울에서도 감지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무슨 문제지라고 생각했는데 약간의 미진이 있었는데 좀 둔한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발생 지역을 보면 안전하다고 했던, 왜 안전하다고 했냐면 대체로 집안이 안정적인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를 많이 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전이 있는 쪽은 집안이 안정적인 곳이라고 생각했던 곳인데 지진이 일어난 경주 쪽은 바로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된 지역 바로 근처에 있죠. 이 이야기는 뭡니까? 이 지역도 안전하지는 못하다고 하죠. 전통적으로 판 구조론을 보면요. 우리는 지각이 안정적인 유라시아판에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주장이 주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게 한반도가 지진으로부터 그렇게 안전지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역시 원전이죠. 원전은 내진 설계가 충분히 되어 있다라고는 하지만 더 심한 지진이 발생한다면 그것도 장담할 수는 없겠죠. 지진이 더 심해진다면요. 인간이 만든 모든 구조물들은 다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해서 경주 일대에서 원자력 폭탄이 여러 개가 터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할 것 같네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대책이 필요할 겁니다. 만일에
더 심한 지진이 발생될 게 예상된다면은 원전을 중단하는 사태가 일어나더라도 반드시 해야겠죠. 더 중요한 건 국민들의 안전이 아닐까 싶네요. 자, 대책과 관련해서 향후에 지진 대책을 내놓을 거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단층이 제대로 조사되지도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아직도 원전은 가동되고 있다는 거죠.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안전 대책이 부실하다 보니까 발생된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어서 빨리 대책이 나와야 될 텐데 농담삼아 그런 이야기를 해요. 혹시나 지진이 감지되면 본인이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이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고, 근데 시간이 없잖아요. 간단하게 생각해서 좀 노후된 건물의 경우에는 거의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금 최신 건물들 있죠. 최근에 만든 거는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꽤 있다고 하니까 뭐 이런 걸 가지고 구분해서 안에 있을지 밖으로 도망갈지 이런 걸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일일이 내진 설계를 확인하고 그러겠어요. 그건 좀 힘들긴 하겠지만 지진에 대한 대비책 내지는 지진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정도는 좀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나라가 지진에 그렇게 안전한 지역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런 걸 좀 배워야 되는데 역사는 역사 시험 문제용으로만 끝내는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진 시 행동 요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들 있죠. 영화를 보면 건물이 붕괴됐고 그것 때문에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지진은요. 아주 사소한 문제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집안에 있는 경우에 책상 밑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죠. 선반에 있는 물건들이 떨어져서 다치거나 죽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도 간판 같은 것들이 떨어져서 이것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훨씬 많죠.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당장은 물건이 떨어져서 머리를 가격하는 걸 막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대책들에 대한 부분이니까 주목하도록 하시고 항상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일본의 경우에는 지진이 많이 일어나서 그런지 몰라도 지진 대비 훈련들을 꽤 많이 합니다. 미국도 하고 있고요. 우리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면 이런 걸 당연히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진원과 진앙 그리고 진도에 대한 용어 나와 있죠. 자, 진도라는 건 등급을 뜻한다고 했죠. 규모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규모의 경우에는 상대적인 차이가 있지만 진도의 경우에는 절대적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규모라고 이야기하는 0에서부터 9 이상. 사실 뭐 9 이상이라고 하면 모든 게 다 붕괴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얼마 전에 발생했던 지진 정도 규모를 보면 5.8 정도면 어떻습니까? 서 있기 곤란하고 내벽에 내장재가 떨어진다. 건물 붕괴돼서 죽을 일은 없지만 선반에 있는 물건이 떨어져서 다칠 수 있다. 요 정도까지는 이미 발생됐다는 거 잊지 마셔야겠네요. 지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내용 이어서 탑 이슈 두 번째입니다. 세계 치안 순위 1위국이라고 하네요. 우리나라의 각종 범죄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아니 뭐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면 범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냐? 아이 그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들의 양상을 보면서 아무리 안전하다 하더라도 뭘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안 순위가 1위국이긴 하지만 검거율은 70%가 채 안 된다는 이야기도 나와 있네요.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다른 나라는 더 심각하겠죠.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전한 나라라고 합니다. 외국인들도 밤늦게 우리나라처럼 돌아다니더라도 안전한 나라가 없다고 할 만큼 안전한 건 사실이에요. 상대적이라는 얘기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전해 없게 작년 노년층 범죄자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죠. 나이를 먹게 되면 상대적으로 약자로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런지 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제 사범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감정적인 문제나 다른 문제들이 결부된 경우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노인들이 살기에 좋아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과거에는 노인들은 존경받고 대우받았지만 이젠 그것도 없어지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네요. 여성 범죄자의 비중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된 게 이와 연관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외국인 범죄 늘어날 수밖에 없죠. 왜냐고요? 외국인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에 대해서 무조건 배타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국인 범죄에 비해서 외국인 범죄가 심각할 정도로 많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냥 외국인 범죄가 증가했다는 거지 추가적으로 억지로 갖다 붙일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자, 한편 마약류 사범의 경우에는 강력한 단속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정체됐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마약류들은 중국에서 생산된 게 한국을 거쳐서 일본까지 가는 경우들이 많았었죠.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가는 걸 차단해 버리다 보니까 이 마약이 일본으로 가지 못하고 국내에서 많이 유포됐던 게 문제가 됐던 적도 있습니다. 이제 공급선 자체를 차단해 버리니까 많이 줄긴 했는데 요즘은 온라인에서 마약류 거래가 많이 된다고 하죠. 요즘 편하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온라인으로 직구로 구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거래되는 마약들은 아직도 많다고 하네요. 하지만 전체적인 숫자가 대폭적으로 늘어난 건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이야기한 대책입니다. 자, 고령화. 고령화가 원인이라고 하기는 좀 못하네요. 상대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나이 든 사람들이 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게 아닌가 싶네요. 먼저 이런 상황이 뭔지를 파악하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고령화는 사실상 처음 경험하는 사회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과거에는 이런 현상을 경험하지 못했죠. 나이를 먹게 되면 자연적으로 죽었는데 요즘은 수명이 늘어나 버리다 보니까 고령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될 현상이죠. 1인 가구의 증가, 고령화 이런 현상하에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고령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범죄도 마찬가지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의 숫자가 지금 현재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외 사례들을 통해서 외국인들 범죄가 어떤 양상으로 일어나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마약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나오는 대책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범죄자로 처벌하기보다간 환자라고 생각하고 치료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유럽의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아예 마약 사범들에게 마약을 직접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마약은 복용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기보다는 마약을 구입하는 과정, 마약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범죄들이 많거든요. 이걸 차단하기 위한 대책으로 내놓은 겁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일부 주의 경우 세금을 내게 되면 마리화나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물론 뭐 치료 목적이나 다른 목적으로 제한을 좀 하고 있지만 이러는 경우도 있죠. 아니 어떻게 국가가 마약을 방조할 수 있냐. 접근을 좀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16 노벨상이 발표됐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한 명의 수상자도 나오지 못했죠. 노벨상이 대체 어떤 상이길래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렇게 전 세계가 인정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이너마이트죠.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노벨은 죽음의 상인이라고 불렸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의 전쟁에 더 많은 사상자가 나오게 만든 인물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노년에 자기 반성을 꽤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인류 평화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노벨상을 시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총 6개 부문이 있죠. 이 6개 부분은 노벨이 살아있을 때 다 결정된 건 아닙니다. 노벨이 살아있을 때 5개 분야, 그리고 노벨 사후에
노벨 경제학상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 수상자 심사기관을 보면 좀 엉뚱한 데가 있죠. 왜 노벨 평화상만 노르웨이냐? 노벨이 노벨상을 만들었을 때는 노르웨이와 스웨덴이 한 나라였습니다. 노벨 사후에 국가가 분리되면서 노벨 평화상은 노르웨이가 가져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상은 개인뿐만 아니라 평화상의 경우 단체나 조직에게 주어지는 경우도 있죠. 나머지 상은 다 개인이 받는데 상금이 엄청납니다. 노벨 재단에서 기금에서 마련한 돈을 가지고 수여하고 있는데 공동 수상의 경우에는 n분의 1을 하죠. 그러니까 2명이면 이 11억 가까이 되는 돈을 절반으로 나누고 3명이면 3분의 1로 나눈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단독 수상이 아무래도 상금에 있어서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노벨 생리의학상입니다. 조금 어려워요. 노벨상 수상 업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문제가 출제되려면 사실 너무 어려운 분야를 묻지는 않습니다. 자, 이번 수상 분야는 오토파지 현상에 대해서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죠. 이런 경우는 잘 묻지는 않습니다. 인류의 건강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두 번째, 노벨 물리학상입니다. 초전도체 등 별난 물질이라고 하네요. 이름 자체가 참 특이한 물질인 것 같습니다. 이 별난 물질의 미스터리를 이론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하네요. 이게 앞으로 향후 과학 발전에 엄청나게 기여할 거라고 합니다. 별난 물질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노벨 화학상은 분자기계를 설계하고 제작했던 인물들에게 수여됐다고 하네요. 분자기계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제 나노 단계까지 기계가 어떻게 만들 수 있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네요. 노벨 평화상입니다. 콜롬비아 내전을 종식시켰던 콜롬비아의 산토스 대통령, 이분이 수상했다고 하네요. 수상 소식이 알려지자 상금을 내전 희생자들에게 기부하겠다고 밝힌 거 보면 역시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입니다. 전통적으로 노벨 경제학상은 잘 안 물었어요. 왜 그러냐면 최신 이론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이죠. 이번에 수상도 계약 이론을 발전시켰다고 하는데 경제학과 출신들이 학부 과정에서 배우지는 않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깊이 있게 공부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네요. 노벨 문학상은 출판계가 주목을 하죠. 노벨 문학상은 발표됨과 동시에 작가의 작품들이 엄청나게 많이 팔립니다. 10배 이상의 규모로 팔리게 되는데 이번엔 뜬금없네요. 가수인 밥 딜런입니다. 원래 문학이라는 장르는 노래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하죠. 이게 글로 쓰여지고 뭐 다양한 작품으로 발전하게 되기는 했는데 과연 밥 딜런이 수상한 게 의미가 있는지 아닌지 여기에 대한 논란은 많습니다. 문학계에서는 안 그래도 문학이 침체되고 있는데 왜 가수에게 이런 주장도 있죠. 막상 당사자는 별 관심이 없나 봐요. 노벨 문학상 수상에 대해서 별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 상당히 파격적인 결정이 아니었나 싶네요. 우리나라는 역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것 이외에는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다른 분야, 특히 과학 분야의 노벨상을 수상하지 못할까요? 기초 분야에 대한 지원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척박한 연구 환경이 개선되기 전에는 아마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일본이 최근 노벨 과학상 수상자들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기초과학에 대한 탄탄한 지원이 있다 보니까 한 분야에 대해서 당장 성과가 없더라도 20년, 30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일본이 있고 노벨 과학상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기초과학에 더 충실하기 위해서 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나온 과학진흥책을 보면요. 대부분 단기적입니다. 기초 분야에 대한 지원을 하려고 하면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정권 바뀔 때마다 항상
뭔가 떠들기는 하는데 그때 끝나버려요. 정권이 바뀌는 것과 상관없이 장기적으로 쭉 이어지는 진흥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면요, 간섭을 또 많이 해요. 기본적인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자율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 냅둬야 되는데 뭐 그렇게 간섭을 많이 하나 싶네요. 꼭 노벨 과학상을 타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과학계의 발전을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이 꼭 필요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정치 외교 편입니다. 지금 공직사회를 비롯해서 각 기업들도 김영란법 때문에 난리도 아니라고 합니다. 줄 사람이 문제일까요? 받을 사람이 문제일까요? 둘 다 문제일까요? 모두가 다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기업이나 공공기관 이런 데서 로펌의 특강을 받고 있을까요? 김영란법에 대한 특강을 받고 있는데 제가 의문이 가는 게 뭐냐면요. 자, 기업은 주는 쪽이죠. 공공기관이나 공직자들은 받는 쪽이죠. 그러면 각각이 특강을 듣고 있는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법에 걸리지 않고 주는 방법이 뭔지, 법에 걸리지 않고 받는 방법이 뭔지, 이게 문제가 아닐까요? 안 주면 되고 안 받으면 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특강까지 든다는 얘기는 주고 받겠다는 얘기밖에 안 될까 싶네요. 내용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통칭 김영란법이라고 김영란 전 대법관이 제안했기 때문에 이름이 붙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이라고 하죠. 내가 어떤 부탁을 하는 거 순수하게 부탁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밥 사주면서 선물 주면서 이렇게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이건 결국 비리와 연결되는 게 아닐까요? 대다수의 국민들은 상관이 없어요. 아니요, 상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애 좀 잘 봐주세요라고 선생님하고 식사 함께 했는 게 그게 무슨 문제냐. 선생님이 내 애를 잘 봐주게 되면 다른 애들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애시당초 차단하는 게 맞겠죠. 왜 밥을 같이 먹어야 됩니까? 밥 한 끼 먹자는 게 뭔 문제냐? 밥을 동네 식당에서 그냥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접대 문화의 근본적인 뿌리를 뽑으려고 하는 게 김영란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편법이나 꼼수로 빠져나가려는 게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시행 초기 편법 쓰면서 접대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당연히 시행 초기에는 혼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은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왜 어쩔 수 없냐면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어쩌면 몇백 년을 이어왔던 그런 잘못된 관행의 뿌리를 뽑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단순히 1, 20년 사이에 만들어진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 뿌리를 뽑는 작업에 있어서는 당연히 시행착오는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억울한 사람 나오는 거 당연한 거죠. 그 억울한 사람 몇 명 때문에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세부적인 내용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내용들이 간략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김영란법의 경우에는 최근 시험과 관련해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면접 때도 종종 묻고 있으니까 내용은 꼭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부적인 조항 내용은 시험용, 필기시험용에 가깝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 어떤 취지인가인 것은 면접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김영란법 개요 잠깐 보도록 합시다. 부정척탁을 금지하는데 직접뿐만 아니라 제3자 그러니까 배우자도 포함이 됩니다. 금품수수 금지도 연관이 되어 있죠. 그 대상은 공직자로서 국가 지방 공무원 그리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언론사, 학교 교직원 그리고 사립학교 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및
배우자까지 포함됩니다. 약 400만 명이나 된다고 하죠. 상한선, 하한선 이게 재밌어요. 3호 10입니다. 식사는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으로 제한된다고 하죠. 외부 강의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까지 적용될 수 있을까? 사실 가장 이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던 게 국회의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의원이 지금 빠져 있거든요. 국회의원은 포함시켜야 되지 않냐. 근데 국회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듣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포함시키기도 좀 애매한데 아무래도 법을 만드는 게 국회다 보니까 빠진 게 아닌가 싶네요. 자, 이어서 국정감사입니다. 여야의 공방이 심했죠. 여당은 야당의 공격을 막는 방어 쪽으로 갔었고 야당은 국감을 통해서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리고 현 여당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거의 사실 뭐 공박을 하다 끝나버렸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다가 이제 끝날 때쯤 한 언론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과 관련된 최순실 게이트를 터뜨려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상황이 완전 역전돼 버렸죠. 사실 뭐 국회가 잘했다기보다간 언론이 잘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용납하지 않겠다. 거기에 대한 반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리고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젠 좀 바뀌고 있습니다. 여당도 특검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내각의 전면적인 쇄신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선거 끝나고 나면 꼭 하는 게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빨리 이 재판하고 끝내버려야지 시간 질질 끌게 되면 공직자들,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빨리 끝내려고 한 것도 있겠죠. 자, 선거법 위반 부분과 관련해서 논란됐던 게 이거죠. 승리의 부위일까요? 숫자 2번일까요? 조금 애매하네요. 물론 재판에서 결정은 나겠지만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뭐 이런 것까지 따지는 건 좀 유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뭐 이렇게 스웩이라고 해도 2번이 돼버릴까요? 넘어갑시다. 사드 배치 논란입니다. 자, 사드 배치로 인해서 반발이 상당히 컸습니다. 성주군에서 제안한 3군데 후보지 중에서 이제 성주 골프장으로 확정돼 버렸죠. 그런데 문제는 또 이렇게 가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낙정됐으니까 그냥 결정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국민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장 급하니까 국가안보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북핵에 대해서 대비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확정되고 논란이 사그러들었다기보다간 다른 사안이 시끄럽다 보니까 지금은 다 덮여버린 게 아닌가 싶네요. 무엇보다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여러 가지가 많이 터졌었죠. 국정감사 기간이 끝나면서 이제 몇 가지 운이 터졌습니다. 대북 관련된 문재인 전 대표, 전 더민주당 대표의 발언 논란이 있었고 그리고 대통령의 개헌 논의가 있었고 이것조차도 최순실 게이트가 싹 쓸어가 버린 것 같습니다. 전 국민의 관심을 다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촬영하기 위해서 오면서 택시기사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타자말자 그 이야기를 시작하시더라고요. 어딜 가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택시 탈 때 할 얘기가 뻔해요. 항상 그 이야기밖에 안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자, 그 내용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고 국감에 대해서는 뭐 크게 이야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국감 파행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니까요. 자, 내용 이어서 여권의 유력 대선 후보로 언급되고 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이야기입니다.
대선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1위라고 하네요. 여야를 합해도 1위입니다. 그럼 당연히 결정 나는 거냐? 그건 좀 지켜봐야겠죠. 원래 수순대로 하면 그럴 가능성이 컸는데 지금 최순실 게이트까지 이렇게 가버리게 되면 어쩌면 현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덮기 위해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영입하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나올 수도 있다 보니까 또 상황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대선 후보군에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사실 참 개인적으로 부담이 상당히 클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터치 안 하던 유엔 사무총장으로 있을 때 그때야 뭐 과거의 발언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거나 이러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대선 후보로 올라가는 순간 그때부터 본격적인 검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걸 버틸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박근혜 대통령이 유라시아 국제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발표했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러시아를 거쳐서 러시아에서 만주 횡단철도,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거쳐서 유럽까지 쭉 이어가는 통일의 초석이 된다고 했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자,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인 그랜드 코리아 실크로드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누가 제안했을까요?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 상황에선 누가 제안했느냐에 따라서 이 정책이 이어질 건지 중단될 건지 그게 결정나지 않을까 싶네요. 그 내용까지 정리해 봤습니다.